네, 안녕하세요. 강민성입니다. 네, 저번에 제가 영상으로 한예종 입학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제 나름대로 어떤 시리즈로 기획을 해서 한예종 조형준비 1 해서 이미지와 언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이 제가 바라는 바로는 어떤 예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그 다음에 미술 그리고 미술 작업 창작 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기획을 한 어떤 시리즈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한예종 조형준비 1이었고 요번에는 이제 2라고 보면 되는데,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저번에는 1번 해서 이미지와 언어였죠. 그 다음에 오늘 주제는 미술의 언어, 특히 작업, 작품의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제 노력을 들여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사실 바로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작업을 하면서도 늘 창작을 하면서도 항상 어렵고 항상 애매한 부분이라 오늘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전달이 될지 제가 예상을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 한번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저도 설명을 할 때 저 나름대로 좀 메모를 하면서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술의 언어란 무엇인가? 미술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낯선 개념들이나 처음 들어보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미술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작업도 열심히 하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책도 보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다 만나게 될 개념들이긴 한데, 저는 이 개념들을 어떤 학문적인 차원에서 전달을 한다기보다 창작자의 입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 개념을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의 출발점은 사실 어떤 사상가나 철학자나 뭐 이런 되게 학문적인 베이스에 거기서 출발을 한 것이지만 사실은 미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저도 이것에 대해서 막 엄청난 논문을 쓰시고 뭐 철학 공부를 하시고 이런 분들만큼 잘 알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뭐 여러 학문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저한테 굳이 뭐 이거는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마 없겠죠.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미술의 언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자, 첫 번째로 미술가는 과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작업, 미술가는 작업을 하죠. 작업은 쉽게 얘기해서
작업은 쉽게 얘기해서 작품을 만드는 그 일련의 과정을 작업을 한다라고 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과 같이 수업을 할 때, 그리고 뭐 본격적으로 작품 생활을 시작한 작가들 말고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만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작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작품이라는 말이 통용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뭐 어떤 회화 작품,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회화 작품, 그다음 뭐 조각 작품, 뭐 이런 말로 여러 방면에서 통용되면서 쓰이는데, 이 작업을 한다랑 작품을 만든다의 개념이 조금 뉘앙스에서 다르거든요. 우리 일반적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허리가 좀 안 좋아서 갑자기 이렇게 찡하고 이렇게 아픈 게 오는데,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어서 해보면, 작품을 만든다와 작업을 한다, 요 두 말의 차이를 이해를 하시면 조금 미술 언어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뭘까요? 작품을 만든다 라는 의미와 작업을 한다 라는 의미의 뉘앙스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작업을 한다, 작품을 만든다. 자, 작업을 한다는 일반적으로 작가들이 흔히 사용하는 작업한다. 작가들은 작품을 만든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사실 잘 안 쓰고 작업을 한다라는 말을 많이 써요. 나 작업해, 작업 중이야, 아니면 뭐 오늘 주말에 작업 마저 해야 돼 라든지. 근데 그런 것들이 뭐 나 작품을 만들어야 돼, 나 작품 제작해야 돼, 이런 이야기 잘 쓰지 않게 되거든요.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그거를 뭐 잘 생각해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자, 두 개의 차이에서 되게 미술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초가 있는데, 자, 작업을 한다라는 말은 과정, 프로세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다음에 작품을 만든다는 결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작품이라는 거는 어떤 고정된 뭔가, 완성된 무엇인가를 만든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작업을 한다는 실제 뭐 작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결과물이 나올 테지만 과정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내가 만든 작업 내지 작품이 고정되고 끝나지 않는다, 끝나지 않았다 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조금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겠지만, 첨언을 이어서 하자면, 작업을 한다, 작업하는 사람의 태도는 나의 작품이, 내가 작업을 열심히 해서 작품이 딱 나왔다, 그러면 이 작품을 내가 예를 들어서 사랑이라는 주제로 작업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어떠한 관객이 내가 만든 작품을 보고 사랑이라고
읽, 읽어내지 않고 예를 들어 그 반대인 증오라고 읽어냈다고 쳐봅시다.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나는 이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저 사람이 증오라고 하네? 그 얘기는 틀렸어. 그거 아니야. 나는 이걸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증오는 틀린 것이야. 라는 태도. 그런 태도의 사람들은 보통 작품을 만든다 라는 말을 쓰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근데 작업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내가 한 작업이 누군가한테 증오라고 읽혔다, 그리고 누군가가 증오인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구나. 물론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라면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떤 차이냐면 내가 한 작업을 고정되고 내가 생각한 무언가 안에 가두고 이러한 태도, 그 다음에 그러한 생각, 내가 의도한 건 이거고 이거 아니면 다른 건 아니야, 그리고 다른 건 틀렸어, 나의 의도는 이거야, 나는 이게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가 이야기한 것은 틀렸어. 이런 태도는 사실 지금 시대에 미술을 하는, 그다음 미술 작업을 하는 작가로서의 태도랑은 조금 거리가 멀어요.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어떤 텍스트라는 개념인데, 그 텍스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라 그럴 때 무엇이라고 그걸 이해를 할까요? 텍스트.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텍스트를 어떤 글자를 떠올릴 거예요. 어떤 한국어의 가나다라 마바사 내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과 모음, 이런 어떤 글자들의 무리들. 근데 사실 텍스트라는 개념은 그 글자, 인간의 언어 중 일부인 한국어 내지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이러한 것으로 한정 지을 수가 없거든요. 텍스트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건 언어의 어떤 글자라기보다는 맥락이에요. 맥락이라는 말이 들어봤겠죠? 맥락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없겠죠? 자, 맥락을 제가 지금 네이버 검색어에다 쳐서 봤는데 의미가 뭐라고 나오냐면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혈관이 서로 연락되어 있는 계통이라는 의미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반복돼서 이야기 나오는 게 겹치는 정의가 관계, 연관, 계통, 그 다음에 혈관, 연락,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한 대상을 딱 한정지어서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뭔가 이것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만나고 어떠한 체계를 이루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를 파악을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러한 것이 텍스트의 의미에 가까워요. 되게 원래 텍스트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느낌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미술에서의 텍스트는 그러한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텍스트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어떠한 맥락, 어떠한 체계, 어떠한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 관객, 보는 사람들한테 넘겨졌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 나름대로 어떠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작업이라는 소위 작품이란 작업의 결과물인 작품은 항상 텍스트이기 때문에 열려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여러 링크가 생길 수 있는 텍스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고정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가 힘들죠. 실제로 뭐 동시대 내지 현대 미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작품들은 다 텍스트예요. 텍스트의 일종. 어떠한 맥락과 구조와 시스템과 관계나 연관성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뭔가 다르게 바라보는 어떠한 대상 내지 어떠한 뭐 생각이라든지 그런 걸 자꾸 다른 위치에 놓아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얘가 뭐 어떠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만을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작업이 아니에요 실제로. 근데 이것이 되게 사실 미술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할수록 되게 당연해지는 것이지만 너무 모호하기도 하고 조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모르는 경우가 그러니까 모른다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모른다기보다는 이 느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그래서 이 두 단어의 차이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는 소통. 두 번째는 전달. 소통과 전달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통 vs 전달. 아까 이야기했던 텍스트 작업이랑 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도 있는데 소통이라는 거는 쌍방, 그러니까 나와 너, 이제 나와 어떤 사람이 소통을 한다 라고 하면 서로 오가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각각 서로에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이 둘이 모두 변화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이 소통이고 전달은 뭐냐면 두 대상이 있겠죠. 이 대상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한테 주입하는 거예요. 전달이라는 건. 그래서 우리는 미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미술 작업이라는 행위 자체가 소통이지 전달이 아니에요.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단어를 하나 여기다 더 포개 봅시다. 두 개의 단어를 하나 더 포개 보면 자, 소통에 이어지는 것은 의도. 메모를 같이 하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소통과 의도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전달과 의미,
라는 말을 연결시켜 보세요. 그 다음에 일단 소통 전달은 잠깐 접어두고 의도와 의미로 넘어와서 의도랑 의미의 차이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같은 맥락에서 고민을 하면 돼요. 자, 왜 소통과 의도를 연결시키고 전달과 의미를 연결시켰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잠시. 자, 일단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미술 공부를 하고 뭐 나름대로 내가 작품을 제작하려고 하면 그 작품에 의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내 작품의 의미가 뭐고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예종이나 서울대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이 하는 실수고 그다음에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인데, 자, 의미라는 거는 결과적인 거거든요. 결과에서 의미가, 자, 요 단어도 중요해요. 발생. 의미는 작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것이지 작업에 내가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에요. 자, 발생과 부여, 의미에서 두 가지의 단어가 파생돼서 나왔어요. 발생. 의미가 발생하는 것은 어떤 작업 행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에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의미의 발생이고, 그 다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뭐냐면 작업을 하기 전에 내가 이미 의미를 생각해 두고 이 의미 안에 내 작업을 갖다 끼워 맞추는 거예요. 굉장히 억지스러운 작업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텍스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고정된 무언가가 되는 거예요. 텍스트가 된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잘 가실지 조금 의문이긴 하지만, 자, 반대로 우리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의도로 다시 넘어가 봅시다. 의도와 의미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의미는 결과에서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결과에서 발생하는 게 의미다. 의도는 작업 행위를 하기 전, 물론 중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기 이전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의도예요. 의미는 과정을 거쳐서, 작업 행위라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결과 뒤에 발생하는 것이 의미고, 그럼 의도는 어떤 시간적인 차이가 있죠. 지금 제가 설명하는 바에 의하면. 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미술가는 미술의 언어를 통해서,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매체가 들어갈 수 있겠죠. 뭐 그림을 그리거나 아카이빙을 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하거나 설치 미술을 하거나 뭐 개념 미술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미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위를 조직하는 사람이다. 예. 이 문장을 다시 얘기해보면, 미술가는 미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위를 조직하는 사람이다. 제 나름대로 방금 설명드렸던 여러 차원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미술가라는 사람을 정의를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얘기한 이런 의견이나 제 나름대로의 정의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에 제가 굳이 또 반박을 해서 뭐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작업을 하면서 저 나름대로 내린 정의이기 때문에 미술가라는 사람에 대해서, 자, 이 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술가는 미술의 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의도를 기반으로 어떠한 행위를 조직하는 사람이다. 행위를 조직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내가 그림을 그려, 뭐 눈앞에 뭐가 있어서 그냥 그걸 그려, 아니면 내가 어떤 남자를 그리고 싶어서 그 사람을 그려, 내지 나는 화가 났어 지금, 그래서 나의 이 분노와 화를 표현해야겠어, 그래서 그것을 그냥 막 거친 붓질로 표현을 했어. 내지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 아니면 나의 불우한 삶을 표현해야겠어, 그래서 그것을 쏟아냈어. 붓질을 통해서건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러한 단순한 차원의 어떤 행위도 물론 작업이 될 수 있지만, 거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의도가 있으면 이 의도를 기반으로 해서 내 나름대로의 작업 행위라는 게 있고, 이 행위에 따른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의도를 기반으로 나의 행위를 조직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작업이라는 결과물을 낼 가능성이 높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의도를 통해서, 내 의도를 기반으로 작업 행위를 나름대로 조직을 해서 어떤 작업을 했다 라고 하면, 이 프로세스를 거쳐서 작업을 한 경우에 작업은 어떠한 의미가 미리 작가한테서 부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의도를 했을 뿐이고, 이 의도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은 사실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무언가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출발을 하면. 근데 반대로 의미를 고정해. 나는 뭐 이걸 할 거야. 이런 의미로 나는 작품을 할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면 좋을까요? 뭐 내가 예를 들어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일본인들이 한국인들 너무 많이 죽였어. 그래서 난 일본인들한테 화가 나. 그래서 난 그 역사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할 거야 라고 쳐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일본 군들이 뭐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을 폭행하고 막 고문하고 이런 걸 그렸어. 그러면은 그 결과물이 과연 텍스트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얘기한 텍스트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열린 텍스트가 될 수 있겠느냐 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 없겠죠. 그냥 딱 봐도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죽이고 있고 괴롭히고 있고 고문하고 있고 이거에서 더 뭐가 더 어떤 얘기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는데, 물론 어떻게 그리느냐, 뭐 어떤 붓질, 어떤 색깔, 뭐 어떤 구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충분히 이야기할 거리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냥 뭉뚱그려서 생각을 했을 때, 근데 같은 주제에 관심을 가졌어요. 어떤 작가가 나 일제시대 때의 어떤 그런 우리나라의 불우한 역사 내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 똑같이.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출발을 해요. 근데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 의도는 일종의 무엇이냐면 보통 질문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이 나도 불우하고 뭔가 분노를 느꼈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일본인들이 막 탄압하고 고문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그래서 나도 그 주제로 한번 작업을 해봐야겠어. 근데 과연 뭐 이게 좀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과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괴롭힌 게 맞을까?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 역사를 공부하다가 어쩌면 단순히 일본이 우리나라를 괴롭혔다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뭔가 다른 이유들 아니면 다른 맥락들이 있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그런 위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라든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한번 탐구해 보겠어. 이런 취지로 접근을 하는 거랑 앞에 얘기했듯이 나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탄압하고 뭐 그랬던 역사가 너무 화가 나. 그래서 난 이것을 보여주겠어. 이런 의미로 나는 작업을 하겠어. 라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의도와 의미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의도는 보통은 물음표를 전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퀘스천 마크, 물음표, 이렇게 물음표. 질문을 전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의미는 마침표예요. 마침표. 점. 문장 끝에 찍는. 더 이상의 여지가 없어요. 내지 마침표 내지 느낌표. 이거야 라는 태도. 사실 이건 태도의 차이예요. 태도. 작업을 대하고 작업을 만들고 미술을 이해하는 태도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부분이 사실 작업을 한다는 것에서 너무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지금 영상을 찍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나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전달이 될지 잘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 돼. 예를 들어 제가 열심히 설명했지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또 댓글로 뭐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또 뭐 2-2를 해가지고 다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좀 제가 그 이전에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게 이해가 될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어떨까 모르겠는데, 얘기했던 게 개념을 다시 한번 봅시다. 텍스트라는 개념이 있었고, 뭐 맥락,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소통과 전달의 차이가 뭐지? 여기서 이어진 게 의도와 의미의 차이가 뭐지? 그리고 나서 제 나름대로 미술가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외람된 정의까지 해봤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과연 미술가는 뭘 하는 사람인가? 라는 거에서 한번 다시 고민해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서, 결국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대로 작업을 한다는 게, 그다음 미술 행위, 창작 행위를 한다는 게 무엇인지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 돼요. 이게 막 딱 떨어진 어떤 무언가가 되지 않더라도, 그러면은 작업의 미술 언어의 작동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또 도돌이표 같은 느낌이긴 한데, 자, 두 가지의 말만 좀 더 들어보고 이 영상을 마칠 건데, 첫 번째, 자,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좀 약간 어렵다면은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말인데, 말이 좀 어렵죠. 상호 텍스트성.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상블라주 라는 말이에요. 이 상호 텍스트성이랑 아상블라주라는 말이 약간 느낌으로 와닿으면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의 주된 어떤 흐름을 이해하게 되실 텐데, 상호 텍스트성은 무엇이냐? 아까 우리 텍스트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이것도 한번 쳐볼까요? 무슨 말을 하는가? 상호 텍스트성.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소통이라는 말이랑 좀 이렇게 링크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보여지는데, 텍스트가 아까 제가 열려있는 어떤 무언가라고 했잖아요,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건 고정된 의미라기보다는 언제든지 재해석 될 수 있는,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일부러 제가 느릿느릿 얘기하면서 어조를 다르게 하는 그 개념들은 미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 재해석이라는 건 해석을 다시 한다는 거죠.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떠한 것이 이미 끝난 개념, 고정된 의미가 완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이게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맥락으로 읽힐 수 있다 라는 걸 의미해요. 고정이 딱 이렇게 됐다기보다는. 그런 거랑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거. 여기 써진 대로 한번 읽어보면, 저자가 선행 텍스트에서 차용하거나 변형할 수 있으며, 독자가 텍스트를 읽을 때 다른 텍스트를 참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뭐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롤랑 바르트라는 프랑스의 사상가, 철학자한테서 나온 거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여기 다르게 써있네요. 줄리아 크리스테바 기호학자, 프랑스 기호학자. 뭐 모르겠고요, 그거는.
뭐 누구한테서 나왔건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어쨌든 롤랑 바르트라는 중요한 사상가가 있는데 이 사상가 역시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국어 사전을 보면 한 텍스트가 다른 텍스트와 맺고 있는 상호 관련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 어떤 텍스트가 있고 어떤 텍스트가 있으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얘도 변할 수 있고 얘도 변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작업의 성격, 미술 작업 내지 미술 언어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자, 상호 텍스트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상블라주인데 아상블라주는 미술사에서 나오는 어떤 기법 중에 하나예요. 아상블라주도 한번 쳐볼까요? 아상블라주. 자, 여기 나오네. 네이버 지식백과에 폐품이나 일용품을 비롯하여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 미술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 및 그 작품. 아상블라주란 프랑스어로 집적을 의미하며 특히 조각 내지 3차원 입체 작품의 형태를 조형하는 미술상의 방법을 말한다. 아상블라주가 왜 이런 방법을 쓸까요? 폐품이나 일용품을 비롯하여서 여러 물체를 한데 모아가지고 미술 작품을 제작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소를 한다라고 치면 조소는 뭐 이렇게 입체물 만드는 거죠. 어떤 점토, 이 누리끼리 한 그 누런 약간 애기 똥 같은 그런 색깔의 찰흙을 가지고 뭔가를 만든다. 사람의 두상을 많이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소 입시에서. 자, 그렇게 만든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물체, 이 결과물에서 재료적인 물질적인 특성에서 하나의 물질로 되어 있죠. 찰흙이라는 누런 유토라는 찰흙이라는 그 물질이 하나밖에 없고 그 물질이 어떠한 대성을 재현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랑 그 다음에 야상블라주의 대표자로 여겨지는 라우셴버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로버트 라우셴버그. 제 동료 작가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도 이제 인터넷에 쳐보세요 한번. 로버트 라우셴버그라고 쳐서 작업을 보면 아마 제일 처음으로 무슨 염소인지 양인지처럼 생긴 애가 네모난 널빤지 같은 데 위에 올라가서 타이어에 끼워져 있는 이런 작업을 보실 텐데, 내지 이제 오달리스크라는 작업이 있는데 그 오달리스크를 검색을 해보면 라우셴버그 그다음에 오달리스크, 저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고 있어요. 구글에 검색해도 나오겠죠. 오달리스크라고 검색을 하면 수탉이 위에 올라가져 있는 이상한 좀 꼴배기 싫은 탑이 나오는데, 자, 왜 이렇게 할까? 여기 보면은 뭐 이 닭 같은 경우는 박제라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네모난 박스 같은 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 뭐 이제 붓질이나 뭐 여러 추상적인 차원의 그림도 있고 구상 어떤 형태를 가진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아래에 보면은 탑 기둥 같은 게 있고 베개 비스무리한 게 있는데 거기 탑 기둥이 꽂혀 있죠. 그리고 밑에 탑 단에 해당하는 게 있고, 이런 입체물인데, 자, 이것이 아상블라주의 예시인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저도 뭐 미술사학자나 미술을 연구하는 막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딥한 차원으로 여러 가지 맥락을 알진 못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재료와 재료, 그 다음에 물질과 물질이 서로 만났을 때 충돌하면서 어떤 새로운 텍스트, 재해석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아상블라주라는 기법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어떤 흐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텍스트랑 똑같아요. 어떠한 텍스트와 그거와 전혀 다른 두 텍스트가 만났을 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화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똑같아요. 미술도 재료와 재료가 만나고 어떤 물질과 다른 물질이 만났을 때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났을 때 생기는 예상치 못한 어떤 예상치 못한 의미가 발생되고 이런 것을 노리는 거죠. 물질과 재료들의 혼합과 그것들의 충돌을 빌어서 미술 언어 중에 하나죠. 근데 이 아상블라주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조합이 되고 배치가 되고 구성이 돼서 다른 이야기, 다른 맥락을 발생시키는 거, 다른 의미를 재해석의 여지를 발생시키는 거. 이것이 되게 기본적인 작업의 문법, 미술 작업의 문법입니다. 이 아상블라주가 기본적인 작업의 문법이라는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한예종 조형예술과 교수님이 한 말을 제가 인용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전달드린 바는 과연 미술의 언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 다음에 창작이라는 행위가 어떻게 창작 행위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미술 작가라면은 내가 뭘 해야 되나? 창작을 통해서 작품을 하는 게 어떤 차원의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좀 알아두면 좋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들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30분 내지 20분을 예상을 했지만 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50분에 가까운 게 돼버렸네. 원래 이럴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늘 이렇죠. 그래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한번 기획을 해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미술의 언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작행위, 그 다음에 작업에서의 기본적인 전제 내지 문법, 그 과정에서 텍스트, 소통, 전달, 의도, 의미, 상호 텍스트성, 아상블라주 얘기까지 해봐서 참 많은 얘기를 했죠. 한 영상에서. 물론 누군가는 이거를 보고서 저를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저거 틀린 말인데? 뭐 이렇게. 근데 사실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별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하려고 하는 바는 결국 작업이라는 창작자로서 작업 행위가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볼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개념들을 가져와서 저 나름대로 버무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텍스트죠. 제가 얘기한 뭐 소통, 전달, 의도, 의미, 상호 텍스트성, 아상블라주. 제 나름대로 제가 전달을 하기 위한 저의 의도를 기반으로 한 텍스트들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 원래 정의가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하면은 뭐 할 말이 없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달이 잘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한번 영상을 볼까요? 영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질문을 남겨주셨는지 보고 답변을 또 간단하게. 댓글이 없구나. 이종훈 씨는 제가 전화를 통해서 따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 드렸고. 잠깐만. 이분. 자, 고맙습니다. 이 1204428797592 이 숫자는 무슨 숫자인지 제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분이 제가 알기로 연기를 하셨다가 미술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던 분인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수업을 할 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수업이었나? 수업을 요청을 드렸는데 제가 기획한 그 봉사 형식의 수업이랑은 성격이 안 맞아서 할 수 없었던 분인 것 같은데, 입시 정보로 봤는데 밥 먹으면서 잔잔하게 듣고 계신다. 영상 꾸준히 올려달라고 말씀해 주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네요. 제 재미없는 영상을 보고 말씀하시는 게 느릿느릿 재미있다고요? 책 소개하는 유튜버를 저보다 말 잘하시고 책 많이 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책 소개하는 거를 사람들이 과연 볼지 모르겠네요. 책 소개를 제가 몇 번 했지만 사실 조회수가 형편없더라고요. 한예종이라는 워딩이 붙어야 그나마 조금 사람들이 보고. 책 추천 72회 처참하죠. 책 추천 57회. 근데 이제 한예종 관련돼서 이야기하는 거는 100회가 좀 넘어가네요. 옛날 영상은 2000회 막 이러는데 그렇습니다. 100명 지나가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00명 170명 보는 거를 굳이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저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작업을 하면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해하는 바를 공유해서 이게 진리니까 무조건 이렇게 해라 이런 의미보다 그냥 한국의 미술에 나름대로 조금이나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약간 사실 저한테 별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만, 물론 이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신청해서 저의 비교적 그 이전에 비해서 비교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수업을 들으시면서 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거에 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공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훨씬 더 커요. 제가 이 영상 하나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읽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말을 하는 거를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라 오늘도 수업을 또 했었고,
그래서 이 유튜브 하나하나 찍을 때마다 되게 되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수업을 하는 것도 2시간짜리, 4시간짜리 수업이 있어서 그 수업을 할 때마다 진이 진짜 다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날 하루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이 찍은 거를 지금 몇 시냐? 저 내일 과제 해야 되는데 내일 과제도 안 하고 지금 이거를 아이고 과제는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막 학기니까 지금 12시 45분이요. 날짜가 바뀌었네요. 6월 11일로.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면서 제가 오늘 조금 수업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수업을 또 듣는 것도 있고 다른 선생님 수업을 신청을 해서 제 돈을 내고 또 듣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아주 수업에 대학교는 공강이지만 수업의 연속인 하루였어요. 정말 힘드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또 잡소리 하다 보니까 56분이 되어버렸네요. 이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볼까 싶긴 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보신 분이 있으면 댓글이라도 좀 인증처럼 남겨주세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누가 과연 이 50분짜리 1시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누가 끝까지 볼까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댓글 있는 걸로 이 사람 끝까지 봤구나 라고 판단을 할게요. 물론 안 달아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제가 여러가지로 책도 보고 공부도 하고 작업 구상도 하고 하면서 수업도 듣고 전달해야 될 바가 비교적 명확해졌을 때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한예종 조영준비 1번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찍은 이 영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